이 이야기는 부천에 사시는 35살 정태훈 씨가 보내주신 공모작이에요. 이야기를 좀 더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태훈 씨 시점에서 제가 좋습니다.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0년 전 제가 25살 때 겪은 실화입니다, 이게. 그날 뭐 제가 부모님과 심하게 다툼이 있었어요. 뭐 취직 생각은 없냐. 집에서 놀기만 하냐 너. 이렇게 부모님 잔소리를 퍼붓는 통에 뭐 저도 욱해가지고 다툰 거죠. 뭐 그 후에 홧김에 제가 집을 나왔어요. 근데 막상 갈 곳이 여의치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발이 닿는 대로 그냥 자전거를 타고 막 달렸어요. 그렇게 달리다가 한 20분쯤 지났을까요? 야트막한 산이 나오는 거예요. 뭐 기분도 꿀꿀한 김에 맑은 공기나 좀 마시자 싶어서 즉석에서 자전거를 딱 묶어놓고 제가 혼자 산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산을 올라도 정상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이게 얼마나 올라왔는지 어느 방향으로 좀 가야 하는지조차 제가 헷갈렸어요. 그렇죠. 제가 거기서 길을 잃고 만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떤 길로 올라왔더라? 방향 감각이 없어지지. 길을 잃었네. 그렇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생각하다가 당황한 저는 바보 같은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남자가 말이야, 응? 아니 뭐 칼 뽑았으면은 무라도 썰어야지. 그래서 이런 생각에 제가 앞으로 계속 가보기를 한 거죠. 가보면 나오겠지. 하지만 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만약 제가 왔던 길로 되돌아갔더라면 정말 그런 기괴한 일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무튼 다시 걷기 시작한 그때 하늘이 막 어둑어둑해지더니 비가 내리는 겁니다, 갑자기. 그 비를 다 맞으며 계속해서 걷는데 근데 희한하게도 이 길에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데 있어, 그런 데 있어. 그래서 저 혼자니까 점점 이 산이 더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더 가다가는 이 산 속에서 영영 헤맬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뭐 결국 뭐 포기하고 내려가야겠다. 근데 그거 아세요? 그 해가 질 때 산에 비가 딱 내리면은 이 뿌연 안개가 이렇게 막 스물스물 올라오거든요. 순식간에 주변이 어두워지니까 저 그 순간 뭐 핸드폰 손전등을 이렇게 딱 켜야 했어요. 예. 근데 배터리가 한 50%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손전등 빛에 의지해가지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어허. 한 10분쯤 됐을까요? 제가 진짜 분명히 왔던 길로 되돌아간다고 딱 생각을 했는데 처음 보는 길 같기도 하고 네? 진짜 슬슬 자신이 없어졌어요. 하지만 뭐 설마 아니겠지. 제가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누르고 계속해서 걸었어요. 한참 걷다가 저 그만 그 자리에서 멈춰서고 말았어요. 분명 10분 전에 제가 지나쳤던 나무가 또 나타난 거예요. 흘렸어. 그거 어떡하지? 어디로 가야 하나? 어떡하지? 나 진짜 완전 당황해가지고 생각한 그때 전 결국 119에 그렇죠. 도움을 청하기로 합니다. 그게 네. 그게 젤라. 빨리 전화했어야 돼. 하지만 그게 불가능했어요. 핸드폰 화면에 통화 가능 지역을 벗어났습니다. 저 그때부터 진짜 온몸이 벌벌 떨리면서 나 여기서 죽으면은 엄마 얼굴 못 볼 텐데. 통화 계속 먹통. 저는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신호를 찾아가지고 산속을 진짜 정신없이 헤맸어요. 하지만 끝내 배터리 0%. 핸드폰 전원이 나가고
저는 그 산 속에 진짜 홀로 남겨지게 됐습니다. 더 빨리 달아올래. 근데 갑자기 저기 어둠 속에서 웬 발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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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벅. 극한의 공포를 느끼면서 눈 질끈 감아버렸어요. 근데 그 순간 눈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 막. 응. 그래서 어떻게 슬며시 눈을 떴더니 거기 청년 이 빛 속에서 혼자 뭘 하는 거야? 사람이네. 우비를 쓰고 장화를 신은 할아버지가 저를 향해 손전등을 딱 비추고 있는 거예요. 저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었어요. 아이고 어쩌다가 우리 집 가서 비 좀 피하다가 내려가. 데려다 줄게. 감사합니다.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 여기 내려가면 진짜 속으로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진짜. 근데 이때는 제가 미처 몰랐던 거예요. 이 할아버지를 만난 게 절대 행운이 아니라는 것을. 할아버지를 딱 따라가니까 정말 흙벽에 나무판을 덧대 지은 그런 아주 허름한 집이 나왔습니다. 안으로 딱 들어가니까 그 집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지 촛불 몇 개가 방을 진짜 흐릿하게 밝히고 있었어요. 아 근데 벽에 문이 하나가 보였어요.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는 그 문. 그때 할아버지가 차 한 잔을 저에게 끓여주셨어요. 한잔하게. 감사합니다. 뭐 저는 진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차를 혼자 홀짝이고 있었죠. 근데 그 차가 차갑더라고요. 따뜻해야 될 차. 번호로 끓였는데. 뭐 의아했지만 어쨌든 제가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마주본 할아버지의 인상은 정말 아주 편안한 그런 인상이었거든요. 할아버지, 여기 혼자 사시는 거예요? 그렇지 뭐. 뭐 어떻게 여기 살게 되신 거예요? 가족들은 근처에 있나요? 가족이 있지. 뭐랄까 할아버지가 대답은 해주시는데 뭔가 좀 묘하게 대화가 좀 뚝뚝 끊기는 그런 기분 들었어요. 처음 만났으니까 또 그럴 수 있지. 저 근데 비 오는데 저를 어떻게 찾으신 건가요? 영수가 나더러 나가버렸어. 그래서 나갔다가 청년을 찾은 거야. 영수 가족인가? 아들인가? 그럼 영수 덕분에 제가 살았네요. 네, 그럼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영수야, 이 청년이 너한테 고맙다는구나. 뭐? 아사라, 인사는 내가 받을게. 넌 굳이 나오지 마. 거기 있어. 혼자 얘기하시고. 혼잣말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좀 말을 주고받는 그런 듯한 느낌이었어요. 바로 그때 할아버지가 문을 향해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어허, 말 들어 인사가. 네가 나오면 이 청년이 무서워해. 그때부터 이 할아버지가 제가 무서워지기 시작한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계속 앉아있기가 무서워가지고 저는 서둘러서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고 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만 가볼게요. 청년이 간다니까 우리 영수가 화가 났어. 우리 영수 화 풀릴 때까지만 있다가 아니 왜 화가 난 거야? 그러자마자
이 닫혔던 문, 그 문 안쪽에서 누군가 손잡이를 잡아챈 것처럼 이렇게 막 덜컹거리는. 아유, 저 갈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저 갈게요. 청년이 간다고 해서 우리 영수가 화가 났잖아. 할아버지가 호통치는 소리와 함께 문을 채워져 있던 자물쇠가 툭 떨어지더라고요. 어우, 씨, 저 진짜 비명을 지르면서 그 집 막 뛰쳐나왔어요. 그 어두운 산 속을 앞만 보고 막 진짜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그러다 뭐 내가 돌뿌린가 뭔가에 걸려가지고 그냥 철풍 넘어진 거예요. 바로 그때 바닥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밟으면서 누군가 다가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 뒤를 천천히 여기 천천히 돌아봤죠. 그리고 전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습니다. 네, 마주친 순간. 누구야? 기절하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귓가에 어렴풋이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학생! 정신 차려, 학생! 학생, 아니, 정신 차려, 학생! 정신 차려보니까 하산하던 등산객분들이 제 주위를 쫙 둘러싸고 있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제 뒤에 어떤 남자 못 보셨어요? 제 뒤에? 왜 그 자네 혼자였어? 집 같은 거 못 보셨어요? 자네 여기서 무슨 뭐 집 같은 거 봤는가? 아니 이런 산에 뭐 집이 어디 있겠어? 저기 그 무덤 몇 개밖에 없어. 마시고 했는데. 그래, 여기 집이 어딨어?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의 인상착의 뭐 집의 모습을 몇 번이나 그렇게 아저씨한테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결국 한 분이 네. 학생 그럼 뭐 바로 코앞이니까 한번 같이 가보자. 확인해 보는 가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제가 뛰어온 방향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말 맞지? 여기 무덤밖에 없다니까. 정말 거기엔 잡초가 무성한 무덤 2개밖에 없더라고요. 아저씨들이 묘비 보면서 잡담하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내 무덤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이네. 아유, 아니 근데 뭐라고 적혀 있어? 어디 보자. 수? 영수가 나더러 나가버렸어. 이 사람이 무덤 주인인가 보네. 김영수. 영수가 화났댔잖아. 할아버지가 부르던 그 이름이었어요. 뭐야? 제가 꿈이라도 꾼 건지 아니면 헛것을 본 건지 저는 진짜 아직까지도 믿지를 못해요. 모르겠어요 지금.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지금까지도 산을 오르지 못합니다. 때는 2013년 3월 부산 만덕동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희주 씨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무렵에 집에 경사가 납니다. 누뚜기? 늦둥이 여동생이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경사겠어요. 이 건강하게 태어난 이 동생 예주는 정말로 온 가족의 축복을 받으면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정말 반가운 사람까지 엄마를 찾아오게 됐어요. 당시 이 희주 씨네 집이 주택집 2층에 살고 있었고 1층에는 세를 줬는데 집을 보러 온 새로운 세입자가 미애? 너 미애 맞지?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엄마의 고향 친구인 미애 이모였던 거예요. 미애 이모도 신기하게 그 예주하고 같은 또래의 딸이 있었는데요. 우리 애는 작년 3월 4일에 태어났는데 너는 며칠에 태어났어?
우리 애는 3월 15일. 정말? 너무 신기하다. 근데 애 이름이 뭐야? 우리 딸 예주야. 예주. 예주. 이 딸은? 연지. 연지. 근데 이 딸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남편이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당장 이혼을 하고 내가 혼자서라도 딸을 한번 잘 키워보겠다. 그렇게 결심을 이제 미애 이모가 했죠. 근데 딸이 태어날 때부터 몸이 너무나도 약했던 탓에 이제 혼자서 아이를 키우느라고 마음고생이 좀 이제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근데 이 미애 이모가 미애야. 무슨 일 있어? 저기 그 아기 손수건 쓰던 거 있어? 수건? 나 쓰던 것도 괜찮으니까 하나만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본 적이 많았어요. 엄마가 너무 딱한 마음에 뭐 이제 예주의 딸랑이, 뭐 쪽쪽이, 뭐 손수건 같은 아기용품을 자주 가져다 줬어요. 고마워. 미애 이모도 이렇게 신경 써주는 이제 엄마가 고마워서 이제 바쁜 희주 씨네 가족들을 대신해서 예주를 돌봐준 적도 많았죠. 그렇게 이렇게 두 분은 서로 의지하면서 아주 친하게 잘 지냈어요. 네. 좋네요. 그런데 잘 지내던 어느 날 엄마가 이상한 꿈을 하나 꾸게 돼요. 이 시간에 누구지? 누구세요? 누구세요? 김혜주 여기 있지. 근데 이거는 진짜 누가 봐도 사실 저승사자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막 이제 그 막 문고리를 막 구해갖고 막 필사적으로 막 버텼어요. 그러다가 이제 잠에서 확 깼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일어나자마자 예주를 안고 어머니가 평소에 불공들이던 절로 막 갔어요. 정말 몇 시간을 진짜 힘든지도 모르고 계속 이렇게 기도를 드렸죠. 그 모습을 딱 지켜보시던 한 스님이 이렇게 다가와서 보살님, 무슨 일 있으신가요? 엄마가 꿈 이야기를 이제 해드리니까 스님이 예주를 한참을 바라보시고는 그러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이 아이는 손자의 손자를 볼 정도로 장수할 팔자입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스님, 꿈이 심상치가 않아요. 마음이 놓이지가 않습니다. 그 남자가 혹시 다시 찾아온다면 직접 차린 식사를 대접하고 그걸 꼭 먹게 하십시오. 그런데 만약 그 남자와 닮은 세 사람이 찾아온다면 그땐 저를 꼭 다시 한번 찾아오셔야 합니다. 세 명은 안 되나 보다. 엄마가 이제 그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갔죠. 근데 어머! 아니 이게 뭐야? 아니 분명히 잘 묶어가지고 집 앞에 내놓은 쓰레기 봉투가 막 그냥 다 터지고 막 헤집어져 있는 거예요. 고양이 아니죠? 도둑고양이. 근데 하늘에서 막 까까까 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걸 딱 보니까 까마귀들 드신 거 같은 거예요. 까마귀들. 네.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엄마가 또 다시 꿈을 꾸게 됩니다. 제발. 김혜주 여기 있지.
엄마가 너무 소스라치게 놀랐는데 딱 그 스님이 해주신 얘기가 딱 떠오른 거예요. 그 남자가 혹시 다시 찾아온다면 직접 차린 식사를 대접하고 그걸 꼭 먹게 하십시오. 밥 차렸어요. 드시고 가세요. 맛있을 거예요. 제발 한 숟갈만이라도 드셔보세요. 한참을 예주 방문 앞에 서 있던 남자가 놀랍게도 발걸음을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돌려서 식탁에 탁 앉았어요. 아이고, 식사를 했구나. 그리고서는 숟가락을 이렇게 들어서 밥 한 숟갈을 넘겼죠. 내가 차린 밥 먹고 내 딸 데려가려고? 절대로 못 데려가. 못 데려가! 엄마가 그렇게 소리치던 와중에 이제 탁 잠에서 아이고. 깬 거예요. 다행이다. 아. 하지만 곧 그 악몽이 현실이 되고 말았죠. 이제 건강하던 예주가 점점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했어요. 왜냐면 그 예주의 울음이 보통 아기가 뭐 기저귀 갈아달라, 뭐 배가 고프다고 그렇죠. 우는 그런 그렇죠. 평범한 울음이 아니었어요. 이게 마치 누가 무슨 짓이라도 막 이렇게 하듯이 막 자지러지게 막 이렇게 고통스러운 울음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아버지는 일 때문에 바빠서 막 늘 집을 비우셨던 탓에 이제 엄마가 아무래도 1층의 그 미애 이모에게 좀 의지를 많이 했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미애야, 예주가 이상해. 계속 우는데 병원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고. 마음 단단히 먹어. 내가 일단 예주 봐줄 테니까 너는 일단 잠 좀 자자. 들어와. 미애 이모도 연지가 아픈 탓에 오랫동안 또 고생하고 있어서 이제 같은 처지가 된 엄마한테 아주 큰 힘이 됐던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뒤로도 그 남자의 방문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계속 온다고. 네.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온 탓에 엄마가 꿈에서 밥이 없을까 봐 매일 밤 이제 자기 전에 밥을 안 쳐놓고 현실에서. 잘 정도로 막 불안했던 거죠. 그날도 어김없이 꿈에 그 남자가 찾아온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남자가 2명인 거예요. 한 명이 늘었어. 당황한 이제 엄마가 또 막 덜덜덜 떨면서 또 얼른 막 밥이랑 국을 막 더 담고 두 남자에게 막 팔다리를 붙잡고 막 매달리면서 겨우 이제 밥을 먹인 거예요. 다 먹은 뒤에 남자 중에 하나가 한 말에 엄마가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어요. 다음엔 셋이 올 거야. 이거는 이제 거역할 수 없는. 오. 빨리 가야 돼, 스님. 그래서 엄마가 너무 놀라서 진짜 날이 밝자마자 그냥 절로 막 달려갔고 그 이야기 들은 스님이 고개를 막 갸웃거리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스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는 김명주를 잡고 태어난 아이인데 참 이상하네요. 이 방법이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시지요. 그 스님이 3가지를 당부를 하셨는데 첫째, 예주를
지금 집에서 전출 신고하고 친가나 외가로 전입 신고할 거. 신고만. 네. 그리고 둘째, 예주의 이름을 최대한 빨리 다른 이름으로 개명할 거. 그런 경우도 있어. 어렸을 때 이름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셋째, 개명한 이름을 가족들끼리만 부르고 남한테는 절대로 알려주지 말 거. 와 이거 뭐야? 원래는 남이 막 불러줘야 되는데. 맞아. 스님의 말씀에 조금 이게 의문이 들었지만은 그래도 예주가 갈수록 안 좋아지니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주를 얼른 할머니 댁으로 전입 신고하고 예주가 아닌 효은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어요. 이름이 좀 안 보인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전입 신고하고 개명 신청이 모두 처리가 됐다고 연락이 온 날부터 원인 모르게 아팠던 예주가 정말 씻은 듯이 나와서 와, 이게 신기하네 진짜. 다시 빵긋빵긋 막 웃기 시작했고 또 셋이 오겠다던 그 남자들은 아예 엄마 꿈에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이제 엄마는 그제야 한시름 놓고 안심을 했죠. 그런데 얼마 뒤 갑자기 막 사이렌 소리가 막 들리더니 밖이 막 소란스러운 거예요. 몸이 안 좋았던 연지가 결국에는 세상을 떠난 거예요. 미애야! 왜 네 딸이 아니라 내 딸이 죽어? 너 뭐 했어? 너 무슨 짓 했어? 왜 내 딸이 죽어?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내 딸. 엄마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냥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뭐야? 겨우 이제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올라가려는데 어디서 어떤 냄새가 이렇게 코끝을 이렇게 싹 스치는 거예요. 엄마가 이게 뭐지? 좀 이상한 느낌에 미애 이모네 집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그 자리에서 엄마가 탁 얼었고 말았어요. 왜요? 그 방에 제사상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상 위에 음식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쪽쪽이, 딸랑이, 그리고 손수건, 예주가 쓰던 그런 온갖 물건들이 다 올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방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김예주. 어머.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 천장에 수십 개의 면도 칼들이 박혀 있는 거예요. 위층을 향하고 있는 거야. 그 천장 바로 위가 예주의 방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 너무 충격적인 광경 때문에 그 길로 스님한테 다시 달려갔어요. 모든 그런 사실들을 말씀을 드리니까 스님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했는데 그 집에서 보살님 아이의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산자를 망자로 만들기 위한 제사 말입니다. 왜 죽이려고 그랬지? 이 스님의 이야기를 들은 엄마가 정말 분노에 휩싸여가지고 미애 이모를 찾아갔고 도대체 왜 이런 짓을 벌였는지 가서 따져 물었죠. 몸이 약하게 그 태어난 자기 딸 연지가 이제 걱정이 돼서 무당을 이제 미애 이모가 찾아가게 됐는데 그 무당이 알려준 비방이 바로 딸
살과 비슷한 또래 아이 이름으로 개명을 하고 그 아이가 쓰던 물건을 상에 올려서 제사를 지내는 거였어요. 얘도 이름 바꿨구나. 진짜 그러면 자기 딸 대신에 다른 아이를 보낼 수 있다고. 아 이거 누가 이런 걸 알려주냐. 초성이 같아. 그제야 이제 엄마가 모든 걸 알 수 있었어요. 왜 미애 이모가 예주가 쓰던 물건을 달라고 했는지, 왜 집 앞에 내놓은 쓰레기 봉투가 그렇게 헤집어져 있었는지, 또 왜 미애 이모가 예주 이름 예쁘다. 뜻이 뭐야? 한자 못 써? 이렇게 이름을 자세히 물었는지, 아픈 연지를 살리려고 그 예주의 목숨을 빼앗는 목숨 아시 제사를 지낸 거죠. 그런 게 있구나. 무슨 제사 이름이. 하지만 그 집에서 김예주는 딱 한 명뿐이었죠. 와 진짜 무섭다. 경기도에 거주 중인 오한성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사연자의 고향 선배 중에 평생 교사로 근무하다 은퇴한 김정옥 씨라는 분이 계셨대요. 김정옥 선생님께서 1987년 여름 젊은 교사 시절에 겪은 경험담이라고 합니다. 아유, 오래됐다. 저와 함께 35년 전 김 선생님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저는 5년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국민학교 교사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좋아했던 저는 교사를 천직으로 여기며 정말 열심히 일해왔어요. 그리고 교육을 향한 남다른 열정으로 한 가지 큰 결심도 하게 됐죠. 바로 산골 오지에 있는 분교에 가겠다고 자원을 한 겁니다. 사명감이 있으시네. 그렇게 제가 발령받은 곳은 충청남도 홍성의 외딴 시골 마을. 꼬불꼬불한 산길을 1시간 넘게 걷고 또 걷다 보니 아담한 학교 건물과 그 앞에 삼삼오오 모인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혹시 서울에서 오신 선생님이셔요? 그래 맞아. 안녕. 너 이 학교 다니니? 우와 이게 설말인가벼. 와 진짜 촌스럽게. 선생님 지는 경복궁도 가봤슈? 이름은 금자라고 해요. 4학년 금자와 6학년인 기순이, 2학년 덕구, 5학년 만철이. 기순이 등에 업힌 갓난쟁이 동생이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깍두기였고요. 저는 순박하고 해맑은 아이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눈 뒤에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부임한 김정옥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저를 보자마자 혀를 차시는 거 있죠. 왜?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내가 기운 잘 쓰는 남자 선생님 필요하다고 몇 번을 얘기했구만. 저 대나무 꼬챙이 같은 손가락으로 저 전분 하나 제대로 갈궜어 저거. 해본 적은 없지만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든지 믿고 맡겨달라는 저를 교장 선생님은 어느 건물 앞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앞으로 김 선생이 여기를 좀 살려봐. 서울에서 왔으니까 뭐 어련히 뭐 알아서 잘 하겠지 뭐. 얼떨결에 열쇠와 손전등을 받아든 저는 멍하니 건물을 바라봤어요. 최근에 관리를 좀 못했다는 최신식 과학관. 문이 왜 이렇게 안 열려? 저는 삐걱대는 문을 겨우 열고 과학관 안으로 들어갔어요. 내부를 보자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언제부터 방치가 됐는지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여 있고 실험 도구들도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어요. 이걸 어디서부터 치워야 되나? 바닥에 있는 유리병을 세우려고 봤더니 오, 발성. 아, 관리가 안 됐어. 깨름칙한 기분에 손을 털어내고 일단 과학관을 빠져나왔습니다. 자, 다음 날 과학관을 청소하고 출근하기 위해서 조금 일찍 나섰습니다. 그런데 과학관 입구 바닥에 이상한 움직임이 느껴졌어요. 뭔가 까만 원이 일렁이고 있는 거예요. 까만 원? 윙 귀를 어지럽히는 소리들. 파리, 날파리. 그 까만 원은 바로 엄청난 숫자의 8이 떼었습니다. 못 써봤어. 저는 정신을 차리고 주먹만한 돌멩이를 하나 주워서 그건 죽은 물고기들이 만든 거대한 원이었습니다. 물고기 떼? 마치 누가 일부러 남겨놓은 표식처럼.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다. 그걸 보자마자 구역질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명색이 과학관 담당이잖아요. 이대로 그냥 둘 순 없잖아요. 저는 손으로 코를 틀어막고 힘겹게 물고기 사체를 치웠습니다. 대단하다. 난 못할 것 같아. 그리고 또 다음 날 과학관을 마저 치우려고 일찍 관사를 나섰습니다. 저건 또 뭐지? 저 멀리 과학관 건물 벽에 뭔가 또 동그랗게 점들이 찍혀 있는 거예요. 점? 그래서 주춤 과학관으로 걸어갔습니다. 건물이 가까워질수록 벽에 찍힌 점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게 점이 아니라 머리에 못이 박힌 개구리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둥글게 매달려 있는 겁니다. 꼭 누가 전시라도 해놓은 것처럼.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이런 짓을 할 수 있겠어요? 더 끔찍한 일이 생기기 전에 교장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는 꼭 좀 잘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관 앞에 어제는 물고기가 죽어 있었는데요. 오늘은 개구리가 잠시만요. 그 개구리 물고기 죽은 게 뭐 대수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니 나가갖고 이러세요. 이러세요. 아유 별걸 나가고. 사이코패스가 학교에 돌아다니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신경도 안 쓰고 저는 행여나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리고 다음 날, 또 다음 날 뭐가 죽어 있을까 봐 과학관으로 향할 때마다 심장이 무섭지. 다행히도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제 잔인한 처형식이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로부터 정확히 나흘 후 과학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바로
뱀이었습니다. 아우 야. 몸통 한가운데 못이 박힌 채 긴 혀를 늘어뜨리고 죽어 있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야?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전 너무 무서워서 이곳에 오기로 했던 결정이 너무너무 후회되고 당장이라도 서울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애들은 어떡해요? 제가 와서 너무 행복해하는 애들인데. 결국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관사로 돌아와서 한참을 더 울다 지쳐서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귓가에 울리는 망치질 소리에 저는 정신이 들었어요. 그래, 또 왔다. 뭐야, 과학관에 못 박는 소린가? 그 사이코패스가 다시 나타났나? 그런데 그 순간 제 손에서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 양손바닥에 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망치질 소리를 따라가 보니 웬 검은 옷의 남자가 제 발에 못을 박고 있었어요. 어이 뭐야 이거. 몸이 쉬도록 울부짖자 그 남자가 몸을 일으키고는 제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한 손에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망치를 들고 주위를 둘러보니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저 혼자만 누워 있었어요. 아, 악몽을 꾼 건가? 그런데 망치질 소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들리는 거예요. 학교, 정확히는 과학관 방향에서요. 이거 꿈이 아니잖아. 진짜 범인이 나타난 건가? 여전히 무섭고 두렵긴 하지만 지금 꼭 범인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마른 침을 삼키면서 관사 밖으로 나갔습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전력 질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도착하니 발기 피를 흘리면서 못에 박혀 있었어요. 아, 도망갔어. 실체가 있네, 실체가 있어. 그때 과학관 옆 풀숲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풀숲을 헤치면서 소리가 난 쪽으로 달려갔어요. 그러자 도망가는 검은 뒤통수가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너 누구야? 거기서! 저는 죽기 살기로 그 검은 뒤통수만 보고 뛰었습니다. 나뭇가지에 온몸이 긁히고 피가 나는데도 멈추지 않았어요. 잡힐 듯 말 듯 좁혀지지 않는 거리.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마지막 힘을 쥐었잖아요. 목덜미를... 잡았어. 그런데 고개를 돌린 사람은 설마. 5학년 만철이었습니다. 만철아, 네가 왜 여기... 네가 한 거 아니지? 방금 저 다 네가 한 거 아니지? 안 들킬 수 있었는디. 그럼 전에 물고기랑 개구리도 너가 다 그런 거야? 그건 내가 한 거 아닌디. 다른 애들 한 거란 말이에요. 이 잔인한 짓을 정말 우리 아이들이 했다고? 이게 사실이라면 결국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저는 등교한 아이들을 모두 과학관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정말 너희들이 죽여서 과학관에 걸어놓은 거야?
왜 그랬어? 왜 그랬어? 그냥 지들끼리 논 건지. 저거 따라한 거예요? 교실 뒤에 있는 판넬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이들은 지금까지의 일들을 진화놀이라고 불렀어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채로 아이들에게 죽였어? 차례차례 무엇을 죽였냐고 물어봤죠. 너는? 지는 물고기 죽였어. 너도? 물고기부터 닭까지 범인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설마. 아니에요. 지는 아직 못했어요. 아직 남은 게 있었나? 그때 제 머릿속에 진화의 과정 마지막 단계가 떠올랐어요. 그 마지막은 바로 사람. 그 순간 아이들의 눈동자가 일제히 기순이가 업고 있던 2살배기 동생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말할 수 없는 공포를 느꼈어요. 그리고 이성을 잃은 채 모질게 체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그날 도망가는 만철이를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제가 상상한 그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강원도에서 귀농 생활 중인 유철진 씨가 보내주셨는데요. 그동안의 괴담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목이 좀 특이해. 시골에서 일어나는 진짜 괴담은 바깥에 알려지지 않거든요. 다들 쉬쉬하고 숨기기 때문에 한때 마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지만 뉴스에는 전혀 나오지 않은 아주 비밀스러운 사건을 제보하려고 한다. 알려지지 않아? 뭐야? 갑자기 소름 돋게. 동네에게 소문날까봐 흉흉하다고. 맞아. 제보자가 큰 용기를 내서 심야 괴담에 제보한 작은 시골 마을의 비밀. 네. 지금부터 제가 철진 씨의 입장에서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마을로 귀농한 지 2년째 되는 해였죠. 귀농하고 처음으로 서울 부모님 댁에 갔다가 한 달 만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차를 몰고 마을로 통하는 유일한 다리로 들어섰는데 도로 한가운데 누워있는 개를 발견하고는 간신히 차를 세웠습니다. 큰일 날 뻔했다. 그리고 다급히 내려서 보니까 개는 이미 죽은 상태였고 그것도 머리가 없이 몸통만 남은 채로 말이죠. 교통사고가 아니었네. 야생동물한테 당했나? 저는 소름이 끼쳐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한 채 그곳을 떠났습니다. 찜찜한 기분으로 집 앞에 도착했는데 마침 퇴근하던 이웃집 부부가 보이더군요. 안녕하세요. 이제 오세요? 철지시구나. 그러자 여자의 남편이 나타나서 빨리 집에 들어가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는 집으로 도망치듯 들어가는데 인사 한마디 건넸을 뿐인데 이 무슨 황당한 경우인지. 왜 그러지? 하지만 이웃들의 수상한 반응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셨길래 어르신, 잘 지내셨어요? 제가 뭐 좀 도와드릴... 그런데 아무것도 안 들리는 것처럼 그대로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내가 자리를 비운 동안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럴 수 있겠다. 저는 수상함을 느끼고 진실을 들려줄 만한 사람을 떠올려 봤죠.
그건 바로 형님 오셨어요? 잘 지냈어. 야 무슨 일 있어? 손님이 하나도 없어. 읍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친한 동생이었어요. 뭐야 대체? 마을에 안 좋은 일 있었던 거 맞지? 그게 이제 동생은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 표정을 하고는 그 요 앞에 다리 건너오실 때 못 보셨어요? 제가 본 몸통만 남은 채 죽은 개를 말하는 건가 싶었죠. 야 안 그래도 개가 한 마리 죽어 있던데. 또 그건 그 여자가 했나 보네. 몇 주 전부터 다리 위에서 귀신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야, 귀신? 예. 제가 서울에 가고 며칠 뒤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매일 밤 색색깔의 다른 원피스를 입고 다리 위를 걸어 다닌다고요. 그런데 희한한 건 귀신의 얼굴을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느 방향에서 봐도 귀신의 뒷모습만 보인다는 거죠. 지금도 그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자가 이 도로를 걸어가잖아요. 여자다 하고 차를 돌려서 오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쪽 저쪽으로 다 돌았거든요. 멈추지 않고요. 오른쪽으로 가서 돌아도 없고 왼쪽으로 갔는데도 없었어요. 아내도 보고 형도 보고 많이 봤죠. 그래서 여자들이 한참 동안 운전 안 했죠. 겁난다고. 여러분이 보셨네 그럼 주인공이랑. 아, 다 봐. 아유 말도 마세요. 며칠 전에 철물점 하는 성민이. 그놈의 귀신인지 뭔지 때문에 완전 마을이 개판이다 개판. 어? 뭐 저쪽에 다리에서 나타났다면서. 잡아 족치던가 해야지 이 새끼가. 혼쭐을 내주겠다고 큰 소리 아주 떵떵 쳤거든요. 형님 이럴 게 아니라 얼른 집에 들어가요. 그렇게 더욱 찜찜해진 기분으로 차를 몰고 2차선 다리에 접어들 때 분명히 아무도 없던 갓길에 호련히 한 여자가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긴 머리에 뾰족한 하이힐을 신고 원피스를 입은 모습으로 말이죠. 설마 마을 사람들이 봤다던 그 귀신인가? 긴가민가 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차의 속도를 줄인 다음 좀 더 자세히 살펴봤더니 어깨와 등이 심하게 굽어 있는데 그런데도 키가 좋게 190cm는 넘어 보였어요. 여자 귀신 크네. 원피스 아래로 보이는 다리에는 혈관이 울룩불룩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저게 사람일 리가 없어. 놀란 가슴을 애써 다잡고 다시 바라보자. 그 원피스 귀신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서둘러 주변을 살펴봤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귀신을 봤는데 쉬 잠이 올 리가 있겠습니까? 한참을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 때쯤 새벽에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옆집 할머니의 비명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바들바들 떨고 있는 할머니, 그리고 그 옆에 빈트성이로 죽어 있는 닭들이 보였습니다. 봤어. 내가 봤어.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누가 이랬는지 보셨어요? 그 귀신이야. 그것이 또 찾아왔어. 할머니는 며칠 전부터 밤마다 원피스 귀신이 닭장 주변에 나타났다면서 아무래도 닭을 죽이고 그 피를 가져가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귀신인지 뭐지 더 이상 활기를 못 치게 내가 만들어줄 테다. 그리고 다음 날 밤
한 손에 커다란 망치를 들고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부다닥거리는 닭 소리를 듣자마자 살금살금 옆집 닭장으로 향했죠.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갈수록 보이는 빨간 원피스. 입으로 닭의 목을 물어뜯는 그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순간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죠. 아이고. 그러자 그 귀신이 모든 움직임을 뚝 하고 멈추더니 분노 가득한 목소리로 괴성을 치러 오는 죽은 닭을 들고 무서운 속도로 도망쳤어요. 거기 서지 못해! 가두다! 곧바로 그 뒤로 쫓았지만 하의를 싣고도 어찌나 빠르게 달리는지 그놈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야? 저는 어떻게든 그 귀신의 정체를 밝혀야겠다는 생각이었죠. 그 순간 주위를 둘러본거리는데 바닥에 떨어진 붉은 핏자국이 보였습니다. 원피스 귀신이 죽인 닭에서 떨어지는 피가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피의 흔적을 쫓아 이동하기 시작했죠. 얼마나 찾아 헤맸을까. 생전 처음 맡아보는 불쾌하고 역겨운 냄새에 고개를 돌리자 저 멀리 나무 너머로 웬 텐트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텐트? 가까이 다가가서 엿보자. 저게 대체 다 뭐야? 빨라 비틀어진 동물의 시체들이 쌓여 있고 사이코네. 그 앞에 원피스 귀신이 서 있는 거예요. 너무 괴기스럽다. 마을을 공포에 빠뜨린 원피스 귀신의 정체는 다름 아닌 사람. 그것도 남자였습니다. 사이코야 도라이야. 서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 작은 마을에서 처음 보는 낯선 얼굴이었어요. 아빠. 곧이어 텐트 입구가 열리며 중년 남성이 그를 반겨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한가운데 놓인 낡은 침낭의 지퍼를 칙 하고 내리는데 그 안에는 죽은 여자가 누워있는 거예요. 얘 정신이 좀 괜찮은 사람이구나. 상상도 못한 기이한 장면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군요. 그때 시신 앞에 공손히 무릎을 꿇더니 입고 있던 빨간색 원피스를 시신의 가슴까지 살포시 덮은 다음 죽은 짐승의 핏방울을 뚝뚝 떨어뜨리는 겁니다. 너무 이상하다. 엄마, 그만 일어나야지. 그리고는 죽은 여자의 썩어 문드러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싼 채 개방기땅! 개방기땅! 개방기땅!
개방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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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비나고 기도는 더욱 격해지기만 하고 어느새 두 남자는 초점이 없는 눈으로 허공을 보며 웃어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애써 정신을 붙잡고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핸드폰을 들었어요. 근데 손이 덜덜덜 떨려서 핸드폰이 미끄러져 떨어지는 순간 서늘하고 오싹한 느낌에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원피스 남자가 괴성을 지르며 저를 향해 뛰어왔어요.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그렇게 마을에 거의 다 도착했을 즈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그 밤 텐트가 있던 야산엔 폴리스 라인이 쳐졌습니다. 그 후 전 마을 이장님한테 그 가족에 대한 얘기를 전해 듣게 됐죠. 3개월 전 어느 날 캠핑 잔비를 잔뜩 챙겨서 마을에 나타난 아들과 아버지. 두 남자가 산에 텐트를 칠 때만 해도 사이좋은 부자가 장박을 하려 왔나 보다. 요즘 그런 사람. 아무도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들에겐 숨겨진 비밀의 일행이 있었던 거죠. 그건 바로 커다란 가방 안에 들어있는 죽은 엄마. 그러니까 두 사람은 죽은 가족을 되살리는 부활 의식을 하기 위해서 시체를 끌고 우리 마을에 찾아왔던 겁니다. 아들이 여장을 하고 매일 원피스를 갈아입은 것도, 동물들을 죽여 그 피를 모은 것도 모두 다 부활 의식을 위한 행위였던 거죠. 그렇게 매일 밤 아들과 아버지는 큰 소리로 기도문을 외우며 시신의 부활을 기다렸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신문에 기사한 줄 나지 않았지만 이 마을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어느 마을에나 낯선 이방인에게는 숨기는 비밀이 하나쯤은 있으니까요.